네, 방금 소개받은 이정민입니다. 제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왜 초대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30몇 년 동안 군사 안보를 연구하고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지금 2021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대주자가 대전환인데 저는 정말로 냉전 이후에 어쩌면 냉전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모든 군사 체계가 거의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군사 혁신, RMA가 단순한 무기 체계만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분쟁과 전쟁을 갖다가 기획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과 독트린 모든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대기적인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민첩한 변화에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4개의 쓰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이죠. 이건 다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는 거지만은 여기에 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안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핵 우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핵 확산 억지가 extended deterrence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린 RMA, 그리고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앞으로 20년 후에는 만약에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 번진다면 일종의 스타워즈 시대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의 북한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 편차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느냐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과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우리가 바라는 식의 한미동맹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국의 최후의 선택은 무엇이냐. 저는 여태까지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고 일관되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약간 제 생각을 수정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혹시 나치 독일이 먼저 핵무장을 할까 두려워서 급조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직전 단계까지는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힘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비과학자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중심의 군사력이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이제는 우리 최백일 사무총장님의 전공이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가 손실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은 뭐냐 하면 군사안보 체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환하고 있고 AI 시대의 새로운 안보 딜레마가 급상승하고 있다. 안보 딜레마는 간단히 이겁니다. 제가 A라는 무기가 있는데 B라는 상대를 갖다가 위협했을 때 B는 당연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더 강한 무기를 갖다가 갖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핵무기가 아무리 위험하다 그래도 AI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 도래되는 안보 딜레마를 동시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3개의 큰 도전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본다면 비대칭 전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래식 전장, 그 다음에 사이버 전장입니다. 이 사이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해킹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 펜타곤에서는 어느 선까지 걱정을 하냐 하면 유사시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전략 핵무기까지도 해킹에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죠.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미국의 핵 전략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87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국방 계획을 했는데 저는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방 계획을 해야 되고 특히 국방 과학 기술을 핵심적인 아젠다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학자들은 AI와 기타 기술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적인 흐름을 알 뿐이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AI를 만약에 우리 군대에 접목시킨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차세대 예를 들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다 개발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방과학 기술은 국방부 산하가 아니라 국가적인 아젠다로 제가 볼 때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동북아, 특히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는 미국하고 맞먹는 군사력을 가지려면 아직도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동북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위기 관리를 본다면 중국에 말하자면 미토 파워가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큰 무리 없이 자기네들이 전쟁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20년 후에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좀 더 우리가 전망한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021년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무슨 해석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왜냐? 최초로 미국이 한국을 국방과학기술의 핵심 동맹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여태까지 한미 정상회담의 모든 이 조사를 보면은 물론 뭐 북한 핵이라든가 전쟁을 갖다가 방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과학기술 면에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을 보면은요, 과학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만큼 미국이 위급한 겁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트랙 1은 한미 간에 굉장히 밀접한 과학기술 동맹 체계를 갖다가 확충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하고의 긴밀한 협력을 갖다가 지속하되 한국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국방 능력을 향상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갈래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만약에 앞질러 간다면 뭐 경제적으로는 2030년에서 40년 정도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걱정은 뭐냐 하면 2040년대에 중국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된다면 군사 대국이 될 것인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국제정치학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세력 전위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존하는 강대국이 있는데 추월하는 강대국이 X 크로싱을 할 시점에 분쟁 혹은 전쟁이 날 확률이 한 60%에서 70%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론이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20년 내에는 미중 간의 모종의 전쟁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 플러스 중국의 위협 플러스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군사 사실상의 준 동맹까지도 우리는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본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전 세계의 국방비 지출의 39%가 미국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 13%고 나머지가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의 인건비하고 PPP를 따진다면은 1달러가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의 한 3.4배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본다면은 단순을 비교하면 미국이 굉장히 지금 우위를 갖다가 전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 혁신의 역사를 본다면은 여러 단계부터 우리가 혁신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이 20년 동안 치룬 아프간 전쟁에서 정말 철수를 갖다가 하고 탈리반이 다시 정권을 갖다가 장악했습니다. 20년 만에. 미국이 20년 동안 이라크, 그 다음에 아프간에 퍼분 돈과 군사력과 모든 것을 본다면은 엄청난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20년 동안에 어떤 나라가 가장 큰 수혜국인가?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들어가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도 있었지만은 중국이 가장 큰 그 이득을 본 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하고 전 세계의 어텐션입니다. 자기네들의 군사력과 정보력과 특히 비대칭 무기를 갖다가 계속 현대화시키면서 야금 예를 들면은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제2열도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늘려온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근데 그 20년 동안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동에 정체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그 20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그 갭을 줄일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군사 기획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차세대 군사 혁신을 미국 스스로 못합니다. 그것을 핵심적인 동맹국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미국 군부 순회의 판단인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RMA를 갖다가 추진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정말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정말 이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변국들은 그 20년 동안에 뭐 했는가? 중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민해방군의 그 작전 영역이 하와이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난 70년 동안 하와이는커녕 구암도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본다면은 구암도 함락될 수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아마 우리나라만큼 러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러시아가 구소련 이후에 해체되고 정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위축이 되고 GDP를 본다면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나라의 그 규모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거의 20년 집권하면서 러시아 군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리모델링 했어요. 그 첫 번째 사례가 크림 반도를 갖다가 점령한 거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전부터 러시아 군하고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굉장히 밀접한 군사 교류뿐만 아니라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러 간의 우리가 군사 동맹 체계를 봤을 때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도 굉장히 지금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GDP의 1%를 국방비에 할애했는데 재작년부터 일본이 그 시링을 갖다가 없애겠다. 이제는 중국의 위협이 너무나도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는 1%, 2%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일본은 여러 차원에서 지금 평화 헌법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대놓고 군사 현대화를 못하고 있는데 그럴 날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방 예산을 보시면요. 참 재미있는 게 2008년이 언제입니까? 세계 금융 위기입니다. 미국이 겪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게 2008년인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이제 아시아의 국방비가 증강해 왔는데요. 약간의 이 위아래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아 국방 예산에. 그러니까 중국을 빼면은 아시아는 그렇게 안보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북한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시아 이퀄스 중국 위협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그 군사 현대화가 왜 중요하냐? 핵 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의 투사 능력입니다. 중국이 군대를
A에서 B 지점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여태까지 그 능력은 미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드디어 그 해상 공수라든가 공수 능력을 계속 지금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제2의 열도선, 여기까지 중국이 군사력을 갖다가 손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 지역을 제2열도선까지 포기한다면은 한국, 일본, 대만, 호주의 위협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인민해방군이 이토록 해군력하고 공군력을 증강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민해방군이 국내 중심의 군에서 현대군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 사건은 고르바초프라고 생각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이 중국하고 화해를 함으로써 중국이 더 이상 소련을 적으로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중러 국경에 군대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핵무기도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일부를 빼고. 그 다음부터는 중국은 모든 전술 전략 핵무기를 한국, 일본, 대만을 겨냥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인도가 있겠죠. 전략무기는 미국이지만 그 다음에 재래식 전력을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고르바초프의 평화 정책이 가능했기 때문인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미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냉전 당시보다는 훨씬 더 위중한 군사 위협에 처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국의 힘이 센 거죠. 미국은 약해졌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제 나르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게임도 하고 지난 한 수년 전부터 나르파에서 구상한 게 소위 말하는 모자이크 전쟁입니다. 이 모자이크 전쟁의 개념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쟁이라는 것은 폭격기 한 대를 우리가 생산하면 그 폭격기는 기본적으로 미션을 갖다 끝나고 다시 베이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 폭격기 한 대의 미션을 끝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전쟁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비행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여러 다양한 미션을 갖다가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좀 더 아주 플렉시블한 군사 체계로 가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군대의 조직은 300년 전에 고안한 군사 체계가 거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모자이크 전쟁으로 간다 그래도 펜타곤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관료 체계를 갖다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은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 살상 무기, 그 다음에 스워밍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미국 과학자나 국방 정책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은 제일 필요한 게 소위 말하는 테크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근데 이 나라 중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미국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하고 국방과학기술 동맹을 새로 구축하자라는 것이 미국 수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력 전이 이론인데요. 일명 두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75% 정도의 지난 500년 동안에 하버드 대학교의 앨리슨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요 파란 라인이 이제 현존의 강대국 미국이죠. 이 빨간 게 추격하는 중국이고, 그러니까 이 X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파워를 능가할 시점에서 이 분쟁 혹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이 만약에 표가 사실로 현실화된다면 우리한테 가장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20년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나름대로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갖다가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자명한 사실은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상당히 희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느 시점에 가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냐? 아마 여기에 계신 그 경제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조사를 보면은 한 2030년, 40년대에는 이런 그 X자가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이와 같은 이 경제 성장을 뭐 4%, 5% 선에서 한다면은 언젠가는 미국을 추월하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군사, 과학, 기술 쪽으로 계속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모종의 그 플랜이 있느냐,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핵 전력은 계속 유효합니다. 비록 아프간에서 철수했지만은 미국은 핵 잠수함, 그 다음에 폭격기, 그 다음에 ICBM을 갖다가 기반으로 그 세계의 그 구축된 핵 전력과 억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핵 억지력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끝까지 보호하자,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여태까지 일관되게 한국은 우리가 수호한다. 아프간 철군 이후에도 블링컨 국무장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주한 미군 철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을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우리의 국가 생존까지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핵 무장을 한 게 1970년 초부터입니다. 인도도 이미 핵 무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택할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미사일, 가령 현무 4, 현무 5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계속 위협할 수 있고 유사시에 타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도 전술 핵 무기를 보유해야 될 것인지,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한 미군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0년 이내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텐데 2040년대 무렵에는 부분적으로 철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이 군사 전략의 변화에 의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경을 갖다 직면하느냐? 북한, 중국 그 두 개만 보더라도 우리는 건군 이래 중국하고 우리가 1950년에 싸웠지만은 그 이후에는 중국을 군사 위협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겨냥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드 사태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문제를 봤을 때 일부 우리 군에서도 우주로 나가야 된다, 인공위성이 중요하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비대칭적인 위협은 북한의 핵 위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갖다가 좀 마무리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미국하고 중국처럼 북한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략사령부를 저는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말이죠, 우리가 군사 안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상당히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옳았기 때문이죠. 근데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증가되고 중국의 군사력이 확장되면서 유사시에 한미 간의 군사 힘의 투사 능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문제를 봐야 됩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최소한도 동북아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군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 순회를 포함해서 전략 사령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방과학기술사령부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이와 유사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각군 참모총장들도 군사과학 전문가가 아닐 겁니다. 물론 아주 의외로 그런 분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방과학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 안보의 아젠다에 중요한 결정을 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마이너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방과학기술사령부나 거의 준하는 커맨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정보 능력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고위 장성한테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이 이제 공군이기 때문에 혹시 죄송하지만 북한 인민군의 공군의 5명의 지휘관을 갖다가 아시냐고, 그 다음에 중국 인민해방공군의 지휘관을 5명을 아시냐고, 참모 총장을 포함해서 당연히 모르시죠. 근데 앞으로는 한국의 육사 공사 회사에서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국가 정보가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미국의 핵 전력이 와해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한테 모든 정보를 갖다가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선진 국방 차원에서의 정보 개혁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행히도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물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기는 또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로 초당적으로 국가 안보 시스템의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년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허비하고, 그러면 2040년대의 전략적인 환경에서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발표를 마치고 또 질의응답 시간에 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